2003년 어느 새벽,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북송 기차였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을 태운 기차. 그녀는 24살, 수갑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낯선 남자들에게 애원을 했고, 다음 순간 그 창틀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인생이기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죽으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뛰어내린 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한국에서 작가 신미진으로 다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편안한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잠시만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1978년 함경남도 단천.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딸로 태어난 신미진. 아버지는 기계공장 선방공, 어머니는 상점 판매원. 집안 형편도 공부 성적도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남들과 달랐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글씨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학교에서 제일 글씨 잘 쓰는 학생으로 소문이 났죠. 그 재능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사범대 서예 전공 출신인 여성 사로청 지도원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제부터 내가 서예를 가르쳐 줄 텐데 배워볼 생각이 있니? 13살의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숨죽이며 살던 소녀에게 서예는 처음 보는 너무나 반짝이는 세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업이 끝나면 언제나 지도원 방으로 불려가 붓을 잡고 먹을 갈았습니다. 농촌동원, 화목동원, 꼬마가재는 전부 면제되었습니다. 대신 학교 벽보, 김일성 생일, 충성의 편지 같은 모든 필사 업무가 그녀의 몫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계모의 차가운 눈빛, 한숨, 그리고 쓸모없는 것만 배운다는 핀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빨리.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탈출구는 그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거였습니다. 1995년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녀는 속도전 청년 돌격대에 들어갑니다. 계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 먹을 건 부족했고 도처에서 아사자가 나왔습니다. 함께 입대한 20명 중 1년 만에 18명이 도망쳤습니다. 생활총화가 열리던 어느 저녁, 미진도 슬그머니 손을 듭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양 친척집에서 여비를 빌려 집으로 갔지만 계모는 냉담했습니다. 당장 부대로 돌아가라. 결국 그녀는 함경북도 청진 외삼촌 집으로 가 장사꾼의 삶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과를 팔았습니다. 나중엔 동을 만졌습니다. 동을 사서 해산에 들고 가면 2배에 팔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중국산 담배를 사와 또 2배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동은 국가 전략자원,
잘못 걸리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장사였습니다. 해산역에 기차가 도착하면 검열을 피해 나가려는 사람들로 3미터 담장이 사람으로 새까맣게 덮이곤 했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위험한 장사가 곧 그녀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갈 줄은. 1996년 11월 해산역. 동을 팔고 담배를 사서 돌아오려 했지만 전기가 없어 기차가 열흘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역에서 노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하나씩 팔아 연명하며 행색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그때 한 아줌마가 다가옵니다. 산에 벌복하는 사람들 밥을 해주면 석 달만 고생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돈도 떨어져 가고 당장 오늘 먹을 밥이 급했던 20살도 안 된 소녀에게 그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그 집에는 중국산 쌀 포대가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그 정도 쌀을 가진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국경 경비대 군인들이 몰려와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 집은 벌목장이 아니라 밀수를 전문으로 하는 집이라는 걸.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줌마는 다시 말을 꺼냅니다. 강을 한 번만 건너가서 물건 좀 받아오면 된다. 돈도 많이 줄게. 매일 압록강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던 수진. 결국 그날 밤 그녀는 다른 여자 둘과 함께 압록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자 중국에서 나온 차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담장 위에 철조망이 둘러진 큰 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먹을 것, 새 옷으로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곧 그 집이 북한 여성을 파는 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18살 소녀는 그렇게 임신매매의 표적이 되어 중국 땅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그녀에겐 어떻게 보였을까요? 1997년 1월 그녀가 팔려간 곳은 중국 지린성 장춘이었습니다. 그녀를 산 남자는 일본 내영 후유증으로 늘 짜증을 안고 사는 30살 조선족 남자. 4,000유안, 당시 약 500달러. 그것이 그녀의 값이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어린 북한 여성들이 단돈 100달러에 팔려 다니는 현실. 그 현실 속에 심수진도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감시는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밖에 나가 호텔,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업고 나타났습니다. 애를 보고 싶으면 월급은 내놔. 그녀의 월급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씨바지 역할이 끝나자 아들을 인질로 잡힌 돈 버는 노예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일하고 돈을 빼앗기고 아들 보고 싶어 울고 다시 일하러 나가고 그 반복 속에서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큰 시험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과 사의 경계선 위로. 2001년 식당에서 일하던 어느 날 중국 공안이 들이닥칩니다. 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장춘에서 체포된 다른 탈북민 4명과 함께 북송 기차에 태워집니다.
새벽 5시 중국의 어느 기차 안 4명의 북한 여성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북송.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 범죄자로, 반역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운명. 미지는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결국 수갑을 풀어줍니다. 창가에는 처음 보는 조선족 남자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2번 다시 기회는 없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 아들은 평생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북한으로 끌려가는 탈북 여성입니다. 이번에 끌려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창문만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잠시의 침묵. 2 남자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창문이 올라갑니다. 그 순간 미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선택은 자신이 하겠다고. 여자는 그 창틀을 넘어 몸을 던집니다. 달리는 기차 밖으로. 그녀가 기억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면은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어느 민가 대문 앞, 얼굴과 온몸은 피투성이, 옷은 다 찢어진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선로 옆에서 쓰러져 있던 그녀를 마을로 옮겨 놓았는지 그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행이. 장튼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시집에 거짓말을 하고 그 집을 영영 떠납니다. 향한 곳은 중국 산둥성.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 회사의 식모로 일하게 됩니다. 한국 직원 50명, 일본인 직원 10여 명이 일하던 큰 회사. 그곳에서 2년 동안 밥을 하고 청소를 하며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은 섞여 있었지만 다들 매너가 좋고 신사적이었다. 그 경험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현실적인 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4년 그녀는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북한 예술 작품을 파는 회사 직원이 됩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그림, 수혜, 보석화를 한국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 그림을 좋아하던 그녀에게 이 일은 너무 잘 맞았습니다. 북한 화가들이 그린 작품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도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나도 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구나. 하지만 어느 날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베이징의 한국 가정들을 다니며 가사 일을 시작합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며 그녀는 조금씩 한국에서의 삶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2007년이 다가오면서 베이징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외지인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한국으로 가자. 이번에는 정말로. 동남아를 거치는 험한 루트를 통해 2007년 2월 그녀는 한국 땅을 받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그녀가 쓴 한자 이름을 보고 놀랍니다. 이건 중국에서 태어나 체계적으로 배운 수준이라며 위장 탈북 의심까지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부터 이어진 그녀의 글씨 재능이 그녀를 또 한 번 위험한 오해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해 8월 평택에 임대주택을 배정받고 처음으로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전자부품 회사 검사원으로 취직하고 한국폴리텍 대학 디자인 전공으로 입학을 합니다. 모든 것이 새 출발을 약속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무렵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가 위궤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이후 간경화 진단, 중증 장애인 판정, 기차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구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한국까지 왔는데 정작 이곳에서 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우연히 내려갔던 옥천,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체험은 그녀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능은 낙엽 한 장에서 깨어났습니다. 단풍잎을 주워와 칼로 문양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맥 따라 빛과 그림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예술가구나. 낙엽 조각, 보석화, 회화 작품, 그녀의 재능은 폭발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서울 디지털대 회화과 입학, 2018년 차석 졸업, 서화 비엔날레 은상, 각종 공모전 수상. 그녀는 마침내 작가 신미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품 활동이 늘자 그녀의 몸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간경화, 시한부 판정. 그리고 기적처럼 17살에 한국에 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간을 드릴게요. 그 아이는 원치 않았던 결혼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녀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내가 살려고 너를 낳았구나. 그 후 그녀의 건강은 기적처럼 좋아졌습니다. 2023년 서울 회화아트센터에서 열린 첫 개인전. 전시 제목은 자유의 땅에서 내 꿈의 여행. 달리는 기차에서 몸을 던져 겨우 붙잡은 이 땅에서 그녀는 이제 작가로서의 이름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낙엽 한 장에 한 달을 새겨 넣어서라도 새로 얻은 목숨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붓을 듭니다. 관람객들은 그녀의 작품 앞에서 멈춰 섭니다. 한 관람객은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그림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 고민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자유롭게 길을 걷고 원하는 걸 배우고 꿈을 꿀 수 있는 이 순간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편안한 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 그 평범함에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미진 작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몸을 던졌던 그날 이후 신미진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두움이 아닌 빛을 향해 자유의 땅에서 내 꿈의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작가 신미진님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